공화당 내에서도 또 반 트럼프 세력이 있어요. 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민주당이 팀업해가지고 트럼프를 물리적으로 백악관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큰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아, 정말 뭐 대선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누가 되든 지금 혼란이 둘 다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트럼프가 선거 불복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트럼프네. 뭐 캐릭터가 그렇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트럼프는 이제 이번에 재선하면 정치 생명이 어차피 끝나고 은퇴를 할 거니까 그렇지만 다음 대선 대권 꿈꾸고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야 이번에 일단 같은 편이지만 제거해라. 혹은 트럼프 지지하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4년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법대로 하자. 우리까지 다 뭐 옛날에 찻대기당 뭐 탄핵당 이런 것처럼 멍에 뒤집어 쓴 것처럼 우리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바로 꼬리 자르기로 트럼프를 이제 백악관에서 몰아낼 수 있다. 오히려 민주당하고 팀업 해가지고 네. 이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조 바이든 입장에서 투표함 깠는데 선거인단에서 졌어요. 조 바이든은 이전부터 나는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이것도 트럼프하고 차별화였거든요.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고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지지자들을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제 정계를 은퇴하면 또 곧바로 민주당 중진들 사이에서 당권을 누가 잡느냐, 4년 후는 또 누가 나설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암투가 벌어지겠죠. 만약에 이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금융시장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런 혼란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답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냥 하얀 도화지에 네. 뭐가 이게 잉크가 떨어질지 오물이 떨어질지 뭐 똥오줌이 떨어질지 이게 지금 그냥 하얀 종이에요 이거. 그래서 진짜 관망세나 또는 셋오프 조금 매도세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2020년도 운용을 하면서 코비드-19 때 급락장을 그냥 현장에서 다 이제 보다 보니까 금요일 하락세가 약간 좀 남다르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쭉 이제 주식이 빠질 때 되게 그냥 뭐 호가창들 보면은 이건 좀 빨리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약간 셋오프가 금요일날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냥 네. 기계적으로 갖다 패버리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3월 달에 이제 딱 급락하기 전에 구간하고 지금하고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서 제가 팀이랑 그걸 공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거는 뭐 기술적인 거일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기술적인 분석은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매물의 분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위태롭다 지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 아까 얘기한 셀오프 그러니까 아예 투매 나오면 시장 급락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저가 매수 또 들어갈 찬스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의 관망세로 대응해야 됩니까? 물론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셋오프가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나 기회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예전처럼 막 V자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2000년대 엘고랑 조지 부시 40일 이상 걸렸고요. 이번에도 이 혼란이 정치적으로 좀 진정이 되고 이게 저는 중요한 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서로의 어떤 지지층들이 감정이 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추가 부양책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산타랠리 이런 건 좀 힘들지 않겠나란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올해 그럼 산타랠리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이번에 시장이 부러지면.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년에 부처랠리, 부처랠리. 석가탄신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연말까지 조정이 세게 나면 1월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때쯤이면은 어쨌거나 앞을 계속 또 미국의 시스템이 다시 좀 재정비되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 기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되게 최근에는 좀 현금을 많이 들고 시장을 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이제 증시 조정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 보면 현재 시장 대기 자금 시중의 유동성이 60조다. 사상 최대치다. 근데 그 대기 자금이 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기 자금 많다고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오려면 벌써 들어왔어야죠. 네. 대기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물론 이제 어떤 우리 증시에 충격을 받쳐주는 안전망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또 이 이상 더 좋아질 거에 상방으로 베팅하는 자금은 또 아니다. 좋은 말씀이신 게 최근에 이제 연말 되니까 이제 각 증권사마다 2021년도 증시 전망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제 대형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대부분 다 내년을 좋게 봐요. 되게 장밋빛. 막 코스피 베스트 시나리오 때 3,300 막 이렇게도 보고. 다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은 YOY, 이어 투 이어로 2020년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으니까 되게 기업이익이 많이 성장할 거다. 그리고 유동성이 되게 많다. 이런 거예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저효과잖아요. 2020년도가 워낙 성적표가 안 좋았으니까 21년도가 좋을 거니까 뭐 그걸로 기저효과로 주식이 올라올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망가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복이 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비즈니스 모델이 주가에 이미 반영한 거는 2020년도에 파티는 다 몰아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지수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뭐 리포트도 쓰고 했었지만 증권사를 절대 뭐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년 전망 보잖아요. 올해가 안 좋았으면 내년은 이제 좋을 것이다. 네. 이익 성장률이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장밋빛. 올해가 좋았으면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 다음에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게 최대 호재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과정 보면 역사적으로 제일 화끈했던 주식시장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빠진 속도도 역대급이었고 올라오는 속도도 역대급이에요. 진짜 펀더멘탈로 봐도 미국 네. 2분기 GDP 마이너스 32%, 3분기 GDP 플러스 33%. 네. 이런 거 언제 봐요 우리가? 네. 무슨 3차 세계대전 났나요? 어디 저기 뭐 무슨 전 세계 환태평양 조사인데 다 지진 폭발해가지고 네? 폼페이오처럼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뭐 3, 40년, 50년 이렇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올랐다란 말이죠. 뭐 한 7, 8%씩. 강남 아파트가 뭐 급등할 때도 있지만 한동안 안 오를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만큼 오른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랠리가 갈 거야 이렇게 어떤 선형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 사실 조금은 지수 측면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누가 대통령을 하든 재정 정책이나 어떤 국가 정책들이 많이 투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 단으로 좀 많이 보는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을 뭐 바란다기보다는 투표권도 없는 놈인데 제가 무슨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진짜 남의 나라 얘기지만 일단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 다양성 그러면서도 또 보수적인 면 그러면서도 또 원칙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까다로운 눈높이 또 그러면서도 최근에 기존의 미국에는 없던 정서 뭐 미움과 혐오, 내탓 참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저는 일단 트럼프 재선 이거를 가지고 워싱턴 DC 현지의 로비스트들이 내다본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집권 2기 관련된 전망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달러는 또 약세로 간다. 근데 이거 사실은 달러 약세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이거는 공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조 바이든은 일단 중국하고의 무역 갈등을 좀 줄이겠다. 그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또 무역 갈등을 봉합하면서도 미국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위안화는 이제 강세로 내몰려는 이런 간접적인 시도가 있겠죠. 저는 여기서 하나 첨언을 하면은 최근에 달러가 되게 약해요. 쭉. 근데 그거는 물론 미국이 스티뮬러스 체크를 계속하고 부양책을 펼쳐서 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은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고 경제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중국은 너무나 지금 통제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유럽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환율을 어떤 그 국가의 현재 상황들의 총집합으로 나타내는 타 통화와의 교환 비율이라 본다면 저는 지금 달러 약세는 단순히 돈을 많이 풀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지금 취약해진 사회 분위기, 시스템 이걸 좀 저는 방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의 영향이 아닌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네. 해요. 네. 뭐 G2의 통화인 달러하고 위안화가 물론 달러는 기축통화이긴 한데 여기는 어쨌든 펀더멘탈리 봤을 때 진짜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과 전망을 담고 있는 그
일종의 뭐 경쟁력이 조금 약화돼 있고 이쪽은 좀 약간 강해져 있다면 당연히 시소에 따라서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국제시장에서 그 오일머니, 이 오일들을 결제하는 대금도 위안화가 더 지금 달러를 능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이 저는 좀 낮아지는 측면에서 지금 환율이 약세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 약세라는 또 근거 중에 하나는 현재 연준은 제로금리잖아요. 물론 0에서 0.25% 구간금리지만 사실상 제로금리인데 어쨌든 여기서 또 최대한 통화 완화 기조를 푸시할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란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간다. 독일 분데스방크도 미국의 연준도 마이너스 금리 아주 소폭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저런 요인으로 봐도 달러 약세 기조가 연장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실 트럼프가 월가에 준 가장 큰 선물은 금융 규제안을 유예해 준 거. 프랭닷 법안 뭐 월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해도 금융 규제안 유예해 준 것만 해도 유태인들한테 일단 점수를 땄습니다. 이게 4년의 시간을 더 벌게 돼요. 일단 트럼프 집권 1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이 월가 금융 규제안 유예해 주면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원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4년 더 연장돼서 또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은행업, 그러니까 월가의 이 투자은행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에서 경험하는 그냥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하고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존 전통 어떤 금융사의 모델이 굉장히 지금은 지각 변동의 상황이라고 저는 길게 놓고 보면 전 2021년도부터는 무슨 간판 결제 페이 전쟁 그리고 테크핀 전쟁, 전 핀테크보다는 테크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낸스가 못 바뀌었기 때문에 테크가 들어와서 바꾼 거지. 금융사인 파이낸스 산업이 테크를 갖고 와서 이걸 혁신한 건 아니거든요. 네, 좀 미안한 말인데 저도 금융업에 있습니다만, 네, 못 바꿔요. 금융산업은 자체적으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 금융규제안이 뭐 유예했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있을 만한 상황 아닌 것 같다. 전통 금융업자들이. 트럼프가 네.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금융 규제안 유예해주면서 거기다 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 만한 자기만의 어떤 시그니처를 심어 넣겠죠. 그게 바로 이제 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금융권 진출, 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금융업 진출 장벽을 좀 낮춰주는 식으로. 이미 트럼프는 이 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호의적이었었어요. 원래 집권 1기 때도. 2기 되면은 연방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비은행 특별예탁금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통 은행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일종의 뭐 1.5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하고 거래하는 곳이다. 그 금융사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받고 그런 뭐 신용이나 자금 조달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죠. 그 라이센스를 직접 줄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트럼프가 뭐 오일 산업을 되게 막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이거 다시 러스트밸리 복구하려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해인 것 같고요. 셰일가스나 어떤 드릴링 하는 거나 이런 시추하는 그런 장비들을 되게 현대화시키고 뭔가 더 효율화시키고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져도 그런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생산 단가를 낮추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정유시설을 이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테크핀 기업들의 육성하는 정말 그런 어떤 계획들이나 수완은 확실히 비즈니스맨이다. 일단 화석 연료에 대해서 뭐 지구 온난화는 사기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은 그냥 트럼프가 생각하는 국제 조약에 묶여 있고 미국이라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의 중심인 강대국이 자꾸 파리 조약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묶여 있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걸 깰 명분으로 이제 그야말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레토릭이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월가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렇게 막 퍼주고 니네 유태인 이쪽 파니까 내가 거기를 안 건드릴게 돈 갖다 써 이게 아니라 일종의 거기서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이제 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약간 경쟁을 붙여가지고 경쟁과 견제를 동시에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부동산 분양업자 출신이잖아요. 자기 출신답게
미국 주택금융시장 재정비에 나설 것이다. 이게 또 워싱턴 로비스트들의 예언 중에 하나인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 모기지 시장의 50%를 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LH, 예전 뭐 성업공사죠. 네. 그만큼 이제 공적 자금 투입한 걸 아직까지 이제 회수를 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주택시장 활성화가 오히려 더 더디다. 그래서 담보로 잡고 있는 이 부동산 물건들도 점차 민간에 좀 이제 싸게 팔든지, 아니면 뭐 공매를 붙여가지고 민간 뭐 금융기관을 조금 이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주택시장의 활력을 좀 불어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뭐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 인플레이션도 고용도 소비도 다 좋아집니다. 사실 미국은 이제 리파이낸싱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네. 집값 오르면 그만큼 한도 더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차도 사고 자녀 학자금도 내고. 근데 서프라임 사태 전까지 주택 가격이 1년에 한 20-30%씩 한 10년 올라왔으니까